이제 교재 378페이지 가보시고요. 도급이라고 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자, 갑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갑이 이제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갑이 뭐 건물을 직접 지을 수가 없어서 을에게 을아 네가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내가 네한테 공사 대금을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도급 계약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을 맡긴 사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건물 좀 지어달라 라고 일을 맡긴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 도급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일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공사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주고 난 다음에 공사대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급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664조 도급의 의의에 관한 규정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조금 좀 어렵죠. 일방이 어느 일 완성, 건물을 내가 신축해 줄게, 건축해 줄게 라고 약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일방이 수급인 을을 말하는 거예요. 수급인 을을 말하는 거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 건물이 완공됐을 때의 보수, 공사대금, 돈, 공사대금을 을에게 줄게 라고 약정했을 때 생기는 효력이 바로 도급계약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상대방은 앞에 거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일방이 둘 중에서 수급인 을이니까 뒤에 있는 이 상대방은 도급인 갑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민총에서 이제 그 제일 끝에 보시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민법 제163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 거기 조문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도급받은 자, 도급받은 자. 자, 이때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읽을 때 도급받은 자니까 도급인이라고 읽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콜라 여러분들 절대 아니죠. 도급받은 자기 때문에 일 받은 사람 해서 의뢰를 받은 사람이죠. 의뢰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받은 자는 도급인이 아니고 수급인이다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해도 민총 수업 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시 갑이 을한테 건물 신축 등을 의뢰해가지고 을이 건물을 다 지어주고 을이 갑한테 공사대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계약이 바로 도급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교재 385페이지를 보시면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 갑이 있는데 갑이 이제 자기가 처리해야 될 사무가 있어요. 근데 갑이 되게 바쁘네요. 바빠가지고 직접 뭐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경우 있죠. 이랬을 때 갑이 을한테 요 사무를 위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른바 갑의 사무를 대신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위임계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일을 맡겼던 사람의 이름을 위임인이라고 부르고요. 일을 맡아서 처리했던 을의 이름을 수임인이라고 부른다까지 하신 다음에 민법 제680조 한번 조문을 읽어볼게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부탁하고 해서 갑이 상대방 을에게 일 좀 처리해달라라고 위탁을 하고 상대방 을이 승낙까지 하면 된다까지 읽어주신 다음에 자, 위임계약은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무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유상이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조문에 보시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도급계약의 경우는 보수라고 해가지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근데 위임계약을 다시 보시면 갑이 상대방 을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 을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지 보수에 대해서 조문 자체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계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상계약. 다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다. 어떤 특약이냐? 돈 주기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따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상계약이 될 수가 있다까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요 위임 파트에 있는 내용줄 중에서 내용 2개 정도는 조금 미리 한번 조문을 읽고 가볼게요. 자, 어디 가보시냐면요. 우리 교재 387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보시면 민법제 689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 민법제 689조 하고요. 그 다음에 691조 이 2가지의 조문은 조 앞에 이제 민총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거든요. 그때 나와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제 읽으면서 대충 그런 느낌, 대충 느낌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위임계약은 각 자가, 그러니까 갑이 또는 을, 위임인 갑 또는 수임인 을 같은 경우가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도 끝내자라고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이 끊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한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2항은 그냥 하시고 1항은 이른바 위임계약에 위에 있지만 상호해지의 자유거든요. 해서 다른 계약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매매계약 같이 다른 계약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위임계약 같은 경우는요, 이게 로마 민법, 로마인들의 기초했던 계약이거든요. 따라서 갑과 을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게 원칙으로서 특징이 있다까지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91조를 보시면요, 나중에 민총 공부할 때 긴급 사무 처리건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볼게요. 위임이 종료했을 경우에도 급박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수임인 을 같은 경우는 그의 상속인 법정 대리인 등은 위임인 갑 측이 위임 사무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될 권리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거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위임인 갑이 수임인 을한테 가령 1년 동안 어떤 사무를 맡긴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집 경비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을 같은 경우가 1년 지났어요. 근데 을이 1년 지났으니까 바로 그냥 집에 가버리면 갑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비 사무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을한테 일종의 의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물론 네가 이미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최소한 갑이 돌아와가지고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긴급 사무였을 경우는 네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가지고 사무를 처리해줘라 라고 하는 일종의 의무이자 권리를 민법제 691조에서 수임을 을한테 부여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위임계약의 경우에 민법 총칙에서 반드시 이해할 때 필요한 거 첫 번째, 민법제 689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계약의 경우와 달리 위임계약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가 민법제 691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위임 사무 종료가 됐다 하여도 급박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위임인 측이 그 사무를 맡을 때까지는 긴급 사무 처리건에 기초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일을 맡아줘야 될 권리이자 의무가 민법제 691조에 근거해가지고 수임인한테 인정된다.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기본 강의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가시면 임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물건을 맡기고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갑이 있었는데요. 갑이 이제 생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생선을 오랜 기간 동안에 보관이 필요한데 자기 집에 성능이 좋은 냉장고, 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갑이 을한테 보관을 맡기는 거죠. 보관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을이 보관을 해주는 게 바로 임치계약입니다.
이랬을 때 물건을 보관을 맡기는 갑의 이름을 이제 임치인이라고 부르고요. 임치인. 맡아주는 을의 이름을 수치인이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결국 제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개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민법제 693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치라고 하는 계약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 갑이 상대방 을에게 금전이라든지 기타 물건에 대해서 보관을 위탁하고, 한번 끊으시고 상대방 을이 알겠다라고 하면 생기는 효력을 말한다까지 읽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일방이라고 하는 게 임치인을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상대방이 수치인이구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임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대충 어떤 계약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절대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같이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여러분들 민법제 693조라고 하는 조문을 보시면 조문 자체에서 별도의 보수에 대해서 조문이 별도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임치계약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무상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돈 주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었을 경우에는 유상계약이 될 수 있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92페이지 가보실래요? 참 계약이 많죠? 그래서 민법이 좀 어렵다 합니다. 자, 392페이지를 보시면 조합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무리라고 하죠. 무리 또는 떼거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집단이라고 해요. 집단. 알겠죠? 이렇게 집단을 이뤄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경우가 민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법인을 이제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두 번째가 조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친구끼리 PC방 동업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 바로 채권 강론 파트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총 법인 파트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 두 가지의 구별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판례 입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은 참 웃긴 게 조합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배웠던 분들한테 앞부분 가가지고 야, 조합과 법인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책이 뭐 다들 서술돼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되게 괴롭고 힘든 겁니다. 자,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두 가지는 단체성의 강약에 근거해가지고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요. 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단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 단체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개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체성이 강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개성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거나 되게 미약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를 이제 민총에서 공부하는 법인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단체성이 약하다는 말은 뒤집으시면 돼요. 개인들의 개성이 강하게 밖으로 보이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단체성은 약하고 그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밖으로 보이는 경우를 채권 강론 파트에서 공부하는 조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이 두 가지의 개념상 차이까지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703조 제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업은 혼자 못하죠. 혼자서 동업한다? 좀 이상하죠. 동업은 2명 이상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2명 이상이 3명 아니죠. 2명입니다. 상호 출자해가지고, 즉 갑이나 을 같은 경우가 돈 같은 걸 내가지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공동사업이란 말은 PC방 사업을 의미하시면 되고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영업활동해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발생된 수익이 있었을 때에는 분배 등을 하기로 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1억, 나 1억 내서 총 2억 가지고 PC방 해서 우리 같이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발생된 수익이 9천이 있었을 때는 반반 나눠 먹자. 요렇게 하는 게 바로 조합계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399페이지 가보시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제끼지만서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교환계약이 있죠. 보시면 다시 소유권을 갑이 을한테 넘겨주는 소유권 이전형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증여, 무상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가 매매. 매매의 경우에는 X 토지를 주는데 돈을 지불하는 거, 돈. 세 번째 교환계약 같은 경우는 갑이 을에게 X 토지를 주고 을은 갑한테 Y 토지를 주기로 하는 거. 해서 물건끼리 교환이 이루어지면 교환계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쭉 가시면 제2간 해가지고 했던 거 소비대차다. 쌀 돈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해서 의 부분 보시면요. 일반 갑이 금전이라든지 쌀 같은 것들을 상대방 을에게 넘겨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을 같은 경우는 그 쌀이나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게 아니라 즉 빌린 물건 자체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약속했던 날짜, 돈 갚기로 했던 날짜를 이제 보통 변제기라 불러요. 변제기. 민법상 기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날을 의미합니다. 변제기에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다시 구해가지고 을한테 갚아주는 계약을 말한다. 이랬을 때 빌려주는 갑의 이름을 대주라고 하고 빌려 쓰는 을의 이름을 차주라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보통 대개의 경우에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닌 이상은 을이 이제 갑한테 빌려 쓴 만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갑이 지나치게 고리 대금업자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막 이율이 3000%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이랬을 때 이 약정 같은 경우는 민법 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도까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현저하게 고이율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에 있는 민법 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까지 그냥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02페이지 가시고 쭉 내려보시면 사용대차 해서 공짜면 사용대차 맞죠? 비교해서 유상이었을 때 차임이 있었을 때에는 임대차구나. 요 두 개 차이점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민법 총칙 제일 처음에 민법 제 1조 공부하고 2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의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바로 판례가 나오게 되니까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까지는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조문 읽어볼게요. 사용대차는 일반 갑이 상대방 을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방을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넘겨주고 상대방 을 같은 경우도 그 집을 쓴 뒤에 나중에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되면 다시 그 방을 갑한테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상계약에 해당한다까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404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에 고용 있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삭제. 해서 이제 이 고용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같은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법들에 의해서 다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민법에 있는 규정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해서 민법 100점을 받고자 공부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고용계약 같은 걸 아예 공부를 안 하는 부분이고 저도 설명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시고 406페이지 가신 다음에 형상강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을 이제 검거를 할 때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가령 3천만 원의 형상금을 주겠다 하는 거 있죠. 요게 형상강구 계약이에요.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신춘문예 있죠, 여러분들. 해서 그 시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제출했을 때에 당선되면 뭐 상품으로서 그 등단이라고 그러죠. 작가가 될 수 있는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형상강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형상강고는 강고자 갑이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요 행위 검거할 때 결정적인 제보를 준 자에게 일정한 보수 형상금 3천만 원 줄게요 라고 표시하고 이에 응했던 을 같은 경우가 그 행위를 완료했을 때 돈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형상강고 계약 같은 경우도 다들 제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07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종신정기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종신정기금.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 죽을 때까지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농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예 보실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를 다 하고 넘겨서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가시면요. 기타 계약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하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었는데 가령 갑이 이제 의사고요. 을이 이제 한자인데 이제 을한테 이제 어떠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을이 갑한테 갑 의사 너가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질병이 생긴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갑은 이제 을한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줄게 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을 같은 경우는 2억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뭐 끝까지 싸우면 소송으로 가겠지만 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죠. 합의해가지고 야 우리 1억 5천으로 끝내자. 이게 바로 하해 계약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랬을 경우에 을은 더 이상 갑을 상대해가지고요. 요 2억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요. 을 같은 경우는 합의했던 금액인 1억 5천의 지급을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법률상 분쟁이 있었을 때 서로가 일정한 범위에서 양보해가지고 그 분쟁 관계에 대해서 종료시켜버리고 그 합의에 기초해가지고 새로운 권리를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하해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3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해 계약은 상호 갑하고 을 둘 다 서로 양보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존재했던 법률상 분쟁을 종료란 뜻이죠. 종료할 것을 약정해서 생기는 효력을 말한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검토할 계약이 410페이지 보시면요. 410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8간 해가지고 여행 계약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 제가 크게 설명할 게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행계 같은 경우는 여행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만 하나 아시면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여행사가 있었고요. B라고 하는 이제 고객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때 원래 우리 민법상 여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문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민법상 별도의 조문이 없어버리니까 이 여행사가 약관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걸어가지고 고객, 여행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행계약이라고 하는 규정을 이렇게 신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조문 보시면 무엇의 이의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들이에요. 추가된 신설 규정을 말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판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나왔을 때 조문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민법 100.5표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끼고 그냥 문제집에 있는 기출 지문 정도 한번 눈에 익히고 문제 풀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A하고 B를,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를 여행사를 여행 주체자라 불러요. 여행 주체자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우리를 여행자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미리미리 공부할 거 없고, 여행계약 같은 경우도 민총하고 연결되는 쟁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용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넘겨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여행계약까지 해가지고 한번 계약들 봤고요. 잠깐 끊었다가 그 다음 주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